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재는 다 받으셨습니까? 네. 두껍습니까? 네. 근데 지금 목차를 한번 보시면 목차 한번 펼쳐 보십시오. 목차의 제일 마지막 챕터 8이라고 돼 있는 부분. 부동산 금융론.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보시면 챕터 8의 부동산 금융론의 5번까지 부동산 금융의 조달 방법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챕터 1이 별도로 있는데 기출 문제라고 돼 있고 432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기본서는 기본 이론 부분은 431페이지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설, 정답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개월에 걸쳐서 학계로는 3개월, 1, 2, 3월 3개월 동안 43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를 하면 됩니다. 사실상 양이 제가 전에도 11, 12월 달에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민법의 한 3분의 1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페이지 수가 민법의 3분의 1이 아닌데 무슨 3분의 1인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학계로는 공통적으로 똑같은 이론이 반복되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이론만 정확히 알면 계속해서 쉽게 정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은 좀 설명을 자세히 하면서 넘어갈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대략적인 얘기들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보시면 뭐 머릿말은 각자 읽어보시고 1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2페이지 12페이지 피셨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이 있고 오른쪽에 1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2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돼 있고 괄호 1, 2, 3번 있습니다. 그 괄호 3번에 두 번째 줄에 녹색으로 글씨 필기체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본서의 특징은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 꼭 외워야 될 내용들을 필기체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답니다. 따로 적지 않으시게. 그리고 넘겨보십시오. 14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에 정확히 중간에 키포인트라고 있는데 그 키포인트의 별표가 3개 쳐져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가 3개, 2개, 하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짜리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도 기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을 별표 3개. 그래서 바라올 건데 뭐는 웬만하면 좀 지양을 해야 되냐면 안 해주셔야 되냐면 책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막 체크만 하는 겁니다. 이미 좀 중요한 내용들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이 책을 될 수 있는 한 원본 그대로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면서 중요 부분에 그냥 줄만 근데 줄도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미리 그어놨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히 중간 괄호 3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찾으셨습니까? 그걸 빨리빨리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방가로 1번이 있고 방가로 2번이 있는데 방가로 2번의 첫 번째 줄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네,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특징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림으로 요약을 해놓은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3페이지의 제일 위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 그림 부지, 대, 택지 이렇게 해서 네모 박스에 그림이 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기 쉽게끔 그림으로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차근차근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론의 여지가 없게 먼저 논란의 여지가 없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책에서 자 이제 다시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목차 피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목차에 파트 1에 부동산학 총론돼 있고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적 가치 제가 챕터 3 큰 제목만 읽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동산 총론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뭐 체크를 하실 분은 체크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그 부분까지는. 그리고 파트 2에 부동산 경제론이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 챕터 2에 부동산 시장, 그 다음 챕터 3에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부동산 경제론이 한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론과 관련된 내용의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이상은 꼭 나오냐면 10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그럼 페이지 수는 총론도 55페이지 한 40페이지 정도가 되는 거고 경제론도 한 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드리는 시간은 경제론은 한 3주에서 4주, 아무리 빨리 끝나도 3주, 늦게 끝나면 4주 정도가 걸리고 총론은 한 1주 반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달라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드리는 만큼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파트 3에 부동산 정책론에 정책론이 또 시험에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 투자론 얘도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포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실은 이 목차를 보는 이유가 지금의 이 파트 5에 나온 감정평가 이론 때문입니다. 거기다 몇 문제가 나온다고 적어두시냐면 6문제. 얘는 딱 정해놓고 6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6문제가 나오는데 페이지를 봤더니 19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93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나온답니다. 약 100페이지 정도가. 그럼 우리가 아까 전체 기본 이론이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한 430페이지? 42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4분의 1이 안 나오고 6문제. 25%가 아니라 15% 정도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부분에서 챕터 4 보십시오. 챕터 4에 잘 못 찾겠으면 옆에 분을 보십시오. 잘 찾고 있나? 근데 옆에 분이 본인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얼굴만 계속 쳐다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더 정들기 전에 빨리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챕터 4에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몇 문제가 나오냐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2문제에서 3문제. 그런데 내용이 23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81페이지까지 거의 한 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드린 내용만 간략하게 듣고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세히 책을 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는 자세히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냐면 감정평가 이론의 유일하게 챕터 4만. 다른 부분들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기 전에 감정평가 방식의 챕터 4를 열심히 읽기 시작하면 그 부분 내용들로 다른 부분들을 다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우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이 부분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간략하게 제가 체크해드리는 내용들만 알면 분명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빼면 우리가 교재에서 자세히 봐야 될 건 몇 페이지 정도를 보면 되냐면 370페이지 정도. 부담이 많이 주십니까? 370페이지보다 더 줄여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따라와 보시면 되고 뒤로 갈수록 뭐 내용이 사실상 학개론을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모든 과목 중에 학개론이 제일 재밌지 않나?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은 접고 12페이지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부터
제 이름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기본서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제발 어디 가서 박홍선한테 배웠다, 박홍천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박홍전이란 이름이 너무 특이한가 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르면 꼭 적을 때 뭐라고 적냐면 박홍천 또는 박흥전. 그러니까 박도 성이고 홍도 성이고 전도 성이다. 박홍전. 전이 게다가 밭전자입니다. 아, 이것만 적어야 되겠네. 그래서 제 이름이 이겁니다. 홍익인간 할 때 홍자, 크롱자에 밭전자, 큰 밭. 공인중개사 강의에 딱 적합한 이름입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지목을 공부해 보면 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지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는 대전이 있겠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12페이지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2페이지에 이제 챕터 1에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줄을 그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만 긋고 그 부분만 살펴보시는 거지 막 대략적으로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주의사항. 기본서를 처음 딱 받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오늘부터 학개론과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 학개론 복습을 할 때 아예 그 줄을 다 외우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공부했듯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제 요약집 하나를 만든다고 얘기하고 카드 비슷한 거 정리집 사서 막 거기다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것만 적어야 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걸 막 적으면서 그걸 갖다가 색칠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 위주로만 꼭 공부를 하십시오. 그것만 다 하기도 정말 버겁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만 하면 성적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이제 1번. 부동산학의 의. 1. 부동산학의 정의가 있는데 부동산 학문이라는 게 있으면 그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부동산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역사상 부동산학의 정의를 대놓고 누가 얘기한 이론인가 이런 건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얘는 체크 하나, 그 부분만 줄을 긋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부분만.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분 성함만 살짝만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얘는 외우자가 아니라 듣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을 만들었겠습니까? 외국에서 들여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학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왔다. 그럼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을 들여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 그분이 지금 성함이 뭐다? 김영진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정의 정도는 살짝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부동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대충 해야 됩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잘하기 위해서 부동산 학문을 만든 겁니다. 그 잘을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능률화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왜 종합응용과학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부동산학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법학, 경제학, 공학 등으로부터 종합해서 이 학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얘를 무슨 과학이라 한다? 종합과학이라고 하고 부동산학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얘를 무슨 과학이라 한다? 응용과학. 그리고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매매활동, 임대차 활동 등을 안 했겠습니까? 개발활동 다 했을 겁니다. 투자활동도. 그럼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학문으로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경험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종합응용과학으로 정의한다 까지만 줄 그어두시고 2번 안정근 교수님, 3번 조주현 교수님, 4번 이창석 교수님 뭐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그 부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참고를 보시면 참고 당구장 표시 큐대 둘에 당구공 4개 그게 당구장 표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구장 표시 보십시오. 그럼 그겁니다. 토지 계량물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1번 토지 계량물의 의의라고 해서 내용이 쫙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산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생산하기 위해선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답니다. 3가지 요소가. 이 3가지 요소가 뭐냐면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그럼 토지는 말 그대로 땅이고 자본은 돈입니까, 여러분?
노동은 사람이 들어서 일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투입돼서 사람이 일을 해야 무언가가 생산이 된다. 이게 생산의 3요소랍니다. 생산의 3요소.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자연물인 게 하나 있는데, 자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 뭐만? 토지입니다. 토지. 얘는 자연물인 겁니다. 그럼 자본과 노동은 자연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간이 만드는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그럼 얘는 인공적인 힘입니까? 얘를 인공적인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얘는 인공적인 힘입니다. 그럼 칠판 잘 보십시오.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면 이 토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쳐질 것 같다?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를 토지 계량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칠판을 보십시오. 토지 계량물의 정의는 토지에 인공적인 힘이 가미가 돼서 고쳐진 것, 만들어진 것, 얘를 뭐라고 한다? 토지 계량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토지 계량물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적을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짝대기 짝 그으면 얘는 토지다. 토지. 여기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서 이 토지 위에 올라가는 게 있고 무언가 만들어지는데 토지 위에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토지상 계량물. 뭐라고 한다? 토지상 계량물. 그 다음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대한 계량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상인지에 대한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다른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고? 에 대한이고 그 토지 위에만 있으면 상이다. 건축물은 상, 도로는 에 대한, 상하수도는 에 대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럼 하천은 에 대한 땡.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잘 보십시오. 하천과 상하수도의 차이. 상하수도는 자연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천은 자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토지 계량물이 아닌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 다음 또 하나 그냥 듣고 그냥 느끼는 거지 이걸 보면서 감동받아서 막 체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이제 계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계량이란 단어가 있다. 그럼 계량이란 단어는 우리 계량한복이란 단어를 요즘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안 쓰기로 한 겁니다. 계량한복을. 왜 계량한복을 안 쓰기로 했냐면 계량이란 단어 자체가 기존에 있던 하자 흠 등을 고쳐서 좀 더 좋게 고치는 게 계량이란 단어랍니다. 그럼 계량한복이란 단어를 쓰면 고전 한복 자체가 하자 흠이 있다는 얘기가 되네. 개념이. 그래서 요즘 뭐라고 부릅니까? 생활한복? 많은 걸 배워가시나 봅니다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계량한복이란 말을 정말 많이 썼는데 기존엔 지금 현재는 별로 잘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량이란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이제 드냐면 좋게 고쳐지는 것이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송전탑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토지 계량물입니다. 분명히. 근데 이 송전탑이 이제 이용하지 않게 됐답니다.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송전탑입니다. 그럼 자연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겠습니까? 훼손하고 있겠다. 훼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토지 계량물이다 아니다? 토지 계량물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훼손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 훼손, 계량 여부를 따지지 않고 토지의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건 다 뭐라고 한다? 토지 계량물이라고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개념이. 그럼 얘를 이렇게 공부한 순간 함정팔 게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지만 얘는 별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표가 없네. 그럼 얘가 대놓고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토지 계량물 구멍을 뚫어가면서 책에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말려줘야 됩니까? 네, 말려주십시오. 근데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대충 단어의 뜻만 알아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요즘은 나오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의 토지 계량물 거기 보십시오. 다 적혀져 있는지 볼 겁니다. 자연물의 플러스 인공적인 힘.
그래서 화살표로 뭐가 됐다? 토지계량물. 상이 있고 에 대안이 있다. 1. 토지계량물의 의의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예 부분. 사용되지 않는 송전탑도 뭐에 해당이 된다? 토지계량물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적혀져 있고 2번 토지계량물의 종류에 토지상 계량물과 토지에 대한 계량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의 부분을 봤더니 주의 하천은 토지계량물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판 이치 보십시오. 이거는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나오면 얘는 뭡니까? 그러므로. 예?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기호가. 이것도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을. 이제 우리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세 개는 뭐야? 이러지 마시고 하천은 토지계량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천은 자연 그 자체로서 인공적인 힘이 가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되십니까? 교재를 보실 때 그렇게 편하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별표 하나 별도로 쳐보십시오. 별도. 그래서 1번의 경험과학, 2번의 사회과학, 3번의 응용과학, 4번의 종합과학, 5번의 규범과학이 있습니다. 우리 몇 지 선다? 5지 선다. 그럼 시험 문제 다음 중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대놓고 외울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괄호 1번의 경험과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학문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무슨 과학? 경험과학. 그 다음 두 번째 사회과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걔는 체크 하나. 그럼 부동산 활동, 매매 활동, 임대차 활동은 인간이 합니까? 자연이 합니까? 인간이. 그럼 인간이 하는 활동은 자연 활동이다, 사회 활동이다. 사회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당연히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지구과학처럼 자연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답니다. 토지 등을 다루기 때문에. 그 다음 괄호 3번의 응용과학. 걔는 별표 하나.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능률적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는 응용과학, 실천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학을 만든 이유가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서라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얘기.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겠다? 구체적인 학문이다. 구체적인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구체적인 학문이다. 뭐 하기 위해?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서. 이거 추상적 학문이다 이런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 다음 괄호 4번 기존에 있던 학문들을 종합해서 만들었다. 종합과학이고 괄호 5번에 내가 가진 토지라고 해서 주변에 다 주거지역인데 유해물질 배출 공장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정말로 나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도록 그냥 냅둬야 됩니까? 일정한 규범을 정해놔야 되겠다. 규범을 정해놓고 그래서 얘를 무슨 과학이라 한다? 규범과학.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3번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있습니다. 3대 측면. 그래서 넘겨보시면 14페이지에 괄호 1, 2, 3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네모 표시 있습니까? 십자가 표시. 그래서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고 그 밑을 봤더니 키포인트에 별표 3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1교시에 부동산학의 기본이론반 공부하면서 최초 외워야 될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워야 될 것이 없었는데 얘는 외워야 됩니다. 부동산학의 복합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칠판을 잠깐만 보십시오.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왔답니다. 복합 개념. 그럼 비타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비타민이 합쳐 있는 걸 우리는 무슨 비타민이라고 합니까? 그 종합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면 내용의 정리가 안 됩니다. 내용에 진전이 없다. 무슨 비타민? 네, 복합 비타민. 항상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하나다 둘 이상이 합쳐진 거다? 네, 둘 이상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이렇게 세 가지랍니다.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랍니다.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려 주십시오.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법경기. 예, 얘를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에 건물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갑을 이렇게 보입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법률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이겠다, 유형이다. 무형적 측면이라는 게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10억, 20억 이렇게 보입니까? 잠깐 망설이는데 보이기도 하나 봅니다. 안 보이지.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도 무형이다, 유형이다? 무형적 측면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건물이 목구조인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몇 층짜리 건물인지 어떤 기술로 지었는지 대충 보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은 유형이다, 무형이다? 유형적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복합 개념이 있는데 이 복합 개념이 몇 가지고? 세 가지, 법경기고 이 세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네. 모함으로 유형과 무형적 측면으로 둘로 쪼개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학을 공부하니까 무슨 개발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당연히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럼 부동산 개발에는 복합 개발이라는 게 있고 무형적 개발이라는 게 있고 유형적 개발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복합 개발은 그 토지의 법률적 측면만 변하는 겁니까? 복합 개발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다 변하는 겁니까? 다 변하는 것. 그럼 무형적 개발은 법률적, 경제적 측면이 변하는 거고 유형적 개발은 기술적 측면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답니다. 네. 그러면 얘가 부동산학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기본적인 체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럼 부동산학의 기본적 체계를 갖춘 데 도움을 준 세 가지 학문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법학, 경제학, 기술학은 없고 공학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부동산 활동은 사실상 다 경제 활동입니까? 매매 활동, 임대차 활동, 투자 활동, 개발 활동 등 다 뭘 얻기 위해 하는 거다? 수익,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무슨 활동? 경제 활동이니까 부동산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학문은 뭐겠다? 경제학이랍니다. 경제학. 이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키포인트 바로 위를 보시면 그 십자가 표시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학의 기본적 체계를 갖춘 데 도움을 준 학문 법학, 경제학, 공학 2번 부동산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학문은 경제학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잠깐만 조사하고 넘어갈 겁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전공이 경제학이다. 경영학이다. 있을만도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을 공부하셨거나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높긴 한데 저도 경영학과 출신인데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을 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똑같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까? 약간 다르다? 다르다? 생판 다르다?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르다. 그 약간 다른 게 왜 나오냐면 우리는 다른 모든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부동산의 대표자는 토지,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럼 토지가 가진 자연적인 특성들 때문에 일반 경제학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약간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일반 경제학과 겹쳐지는 부분의 내용을 내겠다.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은?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제 복합 개념에 무형적 측면, 유형적 측면으로 쪼개놓은 내용 그리고 봤더니 그 별표 3개 쳐진 부분에 법률적 측면에 괄호에 공법, 사법 경제적 측면에 경제, 경영, 사회 기술적 측면에 자연, 공학 어쩌고 돼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 이것만 외우자. 제가 선창 때리면 무창 때립니다. 법경기 예, 그것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4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는 게 있답니다. 지도 이념. 얘는 부동산학을 연구함에 따라 얻고자 하는 가장 큰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괄호 1번에 일반적인 이념이라는 게 있답니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14페이지 제일 끝에서 5번째 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가루 1번에 이제 효율성의 원리, 방가루 2번에 형평성의 원리, 방가루 3번에 합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히읗? 다 히읗이 들어있다. 그래서 히읗이 들어간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개 들어보시고 저를 보십시오. 부동산학의 이제 내용을 공부하면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일반적인 지도 이념이 있다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하겠다. 그러니까 별도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한 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냅두고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는데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호 대립 관계인지 상호 보완 관계인지가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상호 대립 관계인지 상호 보완인지 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상호 보완과 상호 대립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둘이 있을 때 A와 B가 있다면 얘 하나를 추구하면 하나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호 대립 관계. 그럼 상호 보완 관계는 하나를 추구하면 다른 하나도 같이 올라가는 것. 얘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효율성과 형평성은 동시에 추구하기 쉽다.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시장경제체제입니까? 그럼 시장경제체제에서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익에 극대화를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효율성을 추구한 나머지 빈부격차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럼 뭐가 떨어진다? 형평성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강조한 나머지? 형평성을 강조한 나머지 능력치가 높은 사람도 대충 일한다? 그러니까 뭐가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호 대립관계다, 보완관계다. 얘가 상호 대립관계가 되는 겁니다. 개념은 이렇게 내용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따로 적을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다 적혀 있는 게 보이십니까? 1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필기체로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호 대립관계이다가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적을 내용은 별도로 적으시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14페이지 밑으로 가시면 괄호 1번 일반적인 이념에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는데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 이렇게 둘로 쪼개진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주체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럼 사적 주체가 있고 공적 주체가 있는데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약간 정부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정부기관. 그럼 개인은 사적 주체일 것 같다, 공적 주체일 것 같다. 개인. 사적 주체?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모인 조합은? 개인들이 모인 거니까 사적 주체지 모여있다고 해서 공적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는 공적 주체, 각종 공사는 공적 주체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사적 주체, 개인은 부동산 활동을 왜 합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그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큰 걸 선택하겠다, 가장 작은 걸 선택한다? 가장 큰 걸 선택해서 자신의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있는 대로 추구해야 됩니까? 형평성을 추구해야 됩니까? 효율성? 그러니까 당연히 사적 주체는 뭘 강조하는 거다? 효율성을 강조할 겁니다.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럼 공적 주체는 각종 공영 개발 등을 할 때 정부 주도하에 개발을 하면 효율성은 무시합니까 여러분? 따지지만 형평성을 좀 더 추구하겠다? 그래서 얘는 형평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형평성을. 이 내용이 이렇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적 주체, 공적 주체 해놓고 효율성, 형평성 뭘 더 추구하는지 개인은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제3주체라는 게 있습니까? 그 옆에 제3주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쪽 보십시오. 아까 둘 이상이 합쳐지면 뭐 붙인다며? 복합? 그럼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걔는 합쳐져 있네? 그러니까 걔를 무슨 주체라고 하겠다? 복합 주체인데 하나, 둘, 걔는 세 번째네? 사적 주체,
공적 주체. 그다음 복합 주체가 나오면 걔는 세 번째 주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를 뭐라고도 한다? 제3주체라고도 한다. 그럼 제3주체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겠다. 공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겠다. 적절한 조화를 추구할 겁니다. 그 내용. 됐습니다. 그 다음 쭉 한번 걔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15페이지 제일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괄호 2번에 부동산학의 이제 지도 이념이 나옵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그래서 봤더니 방가로 1번, 2번, 3번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각각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그럼 걔를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이쪽만 보십시오. 개인은 그냥 내버려두면 공익도 같이 추구하는 존재입니까? 사익만 추구하는 존재입니까? 개인들은 사익. 그럼 사익만 추구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익도 같이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로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법률로.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 공사익의 조화 추구가 있는 겁니다. 거기 있습니다. 교재에 다 있습니까? 그 다음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은 무한합니까?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다? 그럼 걔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만 경제적 가치가 더 커지겠습니까? 경제적 이익이.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효율적인 관리 이용은 경제적 측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토지는 한정돼 있습니까? 토지는 한정돼 있다. 그럼 인간이 점점 늘어나면 생활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선 위로 올리고 밑으로 파들어가야 된다. 이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공간 가치, 환경 가치의 증대는 뭐와 관련이 있다? 기술적 측면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칠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법률적 측면에서 공간 가치의 증대, 기술적 측면의 공사익의 적절한 조화 추구,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 이용, 관리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O다 X다? X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다니까. 짝을.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사익만 추구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공익도 같이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법률로. 공간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위로 올리고 밑으로 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경제적 이익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이제 밑에 참고에 당구장 표시 미국 리얼티 협회 부동산 협회의 윤리강령 서문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1번의 자율성, 2번의 효율성, 3번의 형평성이 있는데 1번의 자율성이 뭔지만 그냥 잠깐만 얘기하고 말 겁니다. 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칠판 저를 보시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저를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의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잠깐 수업 들을 때 유체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남편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남의 편을 들고 있겠지. 예. 네, 이건 정말 하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항상 집중하면서 듣는데 첫 번째 1번에 이제 자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율성은 뭐냐면 예전에 중세 시대 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주. 그래서 이제 줄임말을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토지 가격이 있고 토지 임대료가 있고 토지 임대료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있습니다. 우린 얘를 두 글자로 줄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두 글자로 줄이는 걸. 그럼 토지 가격을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직역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다? 지가고. 그럼 토지 임대료를 두 글자로 줄이면 지류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지대라고 공부를 할 겁니다. 지대. 그리고 토지 소유주를 두 글자로 줄이면 지주입니까? 그럼 작게 농사를 짓는 사람, 크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작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소작농.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담은 외국 영화를 보면 지주는 뭘 타고 다닙니까? 말. 애들 끌고 다니고 사람들 막 따라다니면서 소작농 열심히 농사 짓고 있으면 와서 막 괴롭힙니까? 네. 그럼 소작농이 지주에게 뭐 당하면서 사는 거네? 지배당한 겁니까? 지주는 소작농을 지배하면서 살았고 얘는 지배당하며 살았던 거지. 근데 사실상 소작농이 지배당한 건 지주한테 지배당한 겁니까? 지주가 가진 땅.
얘가 땅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진 거네. 그럼 예전에는 인간은 땅의 지배를 당하며 살았던 겁니까? 땅을 지배하면서 살았던 거다. 땅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의 지배를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한번 자유로워 보는 것, 땅을 지배해 보는 게 인간의 소원이었겠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땅 위에 존재해야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토지로부터 자유로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게 1번의 자율성이다. 개념이. 그래서 1번 자율성에 토지란 모든 것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한 것이며 이는 또한 농업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토지에 예속된 것을 부정하는 자율성을 의미한다. 개념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넘기십시오. 효율성과 형평성은 아까 봤던 내용과 똑같고 그 다음 16페이지 5번 결정적인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부당산이 있네. 네, 이건 그냥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오타.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 분야 대상이 있는데 괄호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괄호 1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 있는데 인간과 부동산이 관계를 맺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한정돼 있습니까? 무한히 늘어난다? 토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한정돼 있고 인간은 점점 늘어나면 둘이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점점 개선될 것 같다, 악화될 것 같다? 악화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은 점점 악화되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게 연구 목적이 된 겁니다. 그게 괄호 1번이고 그 다음 괄호 2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를 기초 분야,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로 쪼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왠지 이렇게 쪼개놓으면 외우고 싶지 않습니까? 외울 필요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괄호 3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반괄호 1번에 부동산 활동과 반괄호 2번에 부동산 현상 그리고 부동산과 인간이 관계를 맺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절 보십시오. 활동은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태 거길 보십시오. 이제 교재 동태. 그럼 동태적 분석을 해야 됩니까? 얘는 정태적인 분석을 한다. 동태적인 분석을 하고 그럼 부동산 활동, 매매 활동, 임대차 활동 등을 하는 주체가 있다. 주체가 있네. 누군가 하는 사람 주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다. 주체의 의지가. 그 다음 얘는 활동의 목적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합니다. 칠판 이쪽 보십시오. 아까 사적 주체는 부동산 활동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수익성의 추구? 네. 그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수익이 큰 쪽으로 주체의 의지가 반영돼서 그 활동을 하는 겁니까? 개념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현상은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태적인 개념이고 정태적인 분석을 하고 얘는 놓여져 있는 상태니까 걔를 하는 주체가 없고 그럼 의지도 없고 목적도 반영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부동산학개론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정반대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첫 번째가 뭐와 뭡니까? 지금 활동과 현상이 있는 거다. 그럼 학창시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보통 표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보면서 외우는 거 정말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공부하는 건 학개론에서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를 공부하는 방법은 활동과 현상이 반대라면 활동만 정확히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뭐다? 반대는 현상이다. 그럼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으면 주택을 먼저 짓고 분양하는 게 있고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게 있고 지은 다음에 분양하는 게 있으면 그 내용의 차이를 공부할 때는 선분양만 정확히 공부해 놓고 반대는 뭐다? 후분양? 네. 그럼 분양가 규제가 있으면 분양가 자유라는 규제만 정확히 공부하면 자유라는 반대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키포인트 부분에 17페이지 우리 교재의 특징은 앞에 쭉 서술해둔 내용을 정리를 표로 보통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그래서 연구 목적, 연구 분야, 연구 대상 아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연구 분야에
동그라미 2번에만 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밑줄이. 부동산학 결정 분야가 있는데 그때 투자 금융 개발 정책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것만 쳐보십시오. 투자의 투 동그라미, 금융의 금 동그라미, 개발의 개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골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골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개를 공부한다? 투금개. 그렇게 기억을 해보자. 이 두 번째 암기사항 투금개. 제가 선창 때는 무창입니다. 투금개. 예,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합니까? 금융, 돈 빌릴까 말까를 결정한다. 개발을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 그럼 정부는 실제 어떤 활동들의 어떤 부분을 먼저 지원할지를,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뭐다? 결정 분야. 그럼 얘를 뺀 나머지는 다 뭐라고 보면 되겠다? 결정 분야가 아닌 것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부동산학의 결정 분야가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럼 뭐가 헷갈리냐면 부동산학의 결정 지원 분야에 동그라미 3번에 평가가 있습니까? 마케팅 상담 관리 평가가 있는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평가는 감정 평가를 의미합니다. 네. 그럼 감정 평가는 왠지 감정 평가사가 이 건물은 3억이라고 결정한다. 가치를. 5억이라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왠지 뭐처럼 느껴진다? 결정 분야처럼 느껴지는데 얘가 왜 결정 분야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데 지원하는 분야냐면 A라는 사람이 B의 건물을 사고자 합니다. 그때 살까 말까 투자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확실치 않으니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물어봤더니 3억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가치가 3억이다. 근데 걔를 2억 5천에 살 수 있다면 산다 안 산다? 사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고 3억짜리 가치가 나온 걸 5억에 사야 된다면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쪽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가 활동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분야? 결정의 지원 분야. 근데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뭐만 기억하자? 투금계만. 오골계, 투금계, 투금계. 그다음 17페이지 이제 중간에 6번의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50분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 근데 10분 쉴 때 진짜 쉬셔야지 지금 별표 친 내용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뚫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럴 내용들까지는 아닙니다. 10분 쉽니다.